여자친구의 겨드랑이에서 빨간 겨드랑이 털이 자라났다. 밤마다 덜류 흐르는 소리까지 들린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사이에 전부 밀어버렸는데 세상에나 겨드랑이 밑에 칩이 심어져 있었다. 칩을 꺼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은 30기가나 되는 클라우드 자료였다. 전부 딴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들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본대를 보여줄 때가 됐다는 걸. 안 그러면 걔가 그냥 배달원인 줄 알겠지. 남사친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아나 본데. 그와 동시에 창밖에 좁고 지저분한 골목에는 롤스로이스 팬텀 열대가 서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진흙탕 속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앞장선 노인은 오물을 무시한 채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뒤에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들도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자 주변 건물들이 흔들리는 듯했다. 늙은 종복 영감이 가문의 36청관과 함께 구현 소주님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무릎 꿇은 이들을 내려다보며 덤덤하게 입을 뗐다. 복 영감, 3년 만이군. 내 수행도 오늘 밤으로 그치겠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서려 있었다. 오늘 자정에 여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신 겁니다. 구시그룹의 최고 권한 상징인 용문 흑금 카드와 전 세계의 자산 운용 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전 세계 13,000개의 구시 계열사와 3천억의 유동자금 그리고 공포의 대상인 암야계인 경호팀까지 전부 구현 소주님의 명을 따릅니다. 3년 전 구현은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화가 나서 가출했다. 아버지는 모든 경제 지원을 끊으며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돌아오라고 하셨다. 그때 돌아오라고 말이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여자친구가 자신 앞에서 남과 키스하는 걸 보고 그는 모든 걸 깨달았다. 구현은 카드를 챙겼고 눈빛에서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복영감, 심부름 하나만 해줘. 구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멀리 화려한 부촌을 바라봤다. 이만과 주갈이 있는 방향이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살기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조씨 가문의 산업 구조와 이만의 내일 일정을 알아봐.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겠어. 명령 받들겠습니다, 소주님. 조씨 가문은 강성의 일류 가문일 뿐 자산은 100억 대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기엔 조사할 필요도 없이 날이 밝는 대로 파산시키면 됩니다. 그건 너무 시시해.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조금씩 무너지는 걸 보게 할 거야. 구현은 몸을 굽혀 차에 탔다. 차행렬이 천천히 출발했다. 거대한 검은 비단뱀처럼 소리 없이 빅민가를 빠져나갔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정적만 남았다. 차 안에서 구현은 위성 전화를 들었다. 화면이 켜지더니 은행 문자가 팝업으로 떴다. 존경하는 구현 고객님, 계좌 8,888에 동결이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1,000억 원입니다. 구현은 끝도 없이 김용들을 보며 무표정하게 화면을 껐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인 이 밤. 그만의 게임이 시작됐다. 강성의 이른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비쳤다. 조갈에게 있어서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다. 어제 퀸카 임원을 꼬시는 데 성공했고 이만의 전남친 찌질이를 짓밟아줬다. 구현을 짓밟은 성취경 덕분에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커다란 침대에서 일어났다. 임원은 실크 가운을 입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홍조가 가득했다. 어젯밤의 광란과 호화로운 생활은 그녀를 완전히 잊게 했다. 빗속에서 울던 그 남자를 말이다. 자기야, 일어났어? 조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만의 몸을 슬쩍 꼬집었다. 그러고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718 갖고 싶다고 했지? 오늘 사러 가자. 우리 사랑의 증표야. 정말이야, 여보. 자기가 최고야. 이만은 기뻐서 비명을 지르며 조갈의 폼에 안겼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718은 입문용 모델이지만 그녀의 인맥들 사이에서는 자랑하기에 충분했다. 강성 포르쉐 센터. 가장 고급스러운 매장인 만큼 인테리어는 극도로 화려했다.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고 홀엔 고급 차들이 가득했다. 차들은 하나같이 반짝거리며 예술품 같은 자태를 뽐냈다. 조갈이 이만을 데리고 들어서자
딜러들이 열렬히 환영했다. 조갈은 명품으로 도배했고 금색 롤렉스가 번쩍였다. 누가 봐도 우수 고객이었다. 화려한 차림의 여직원이 허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도라님 오셨어요? 어떤 차를 보러 오셨나요? 어제 빨간색 910이 왔는데 도라님께 아주 잘 어울려요. 오늘은 이 미녀분을 위한 거야. 718 좀 보여주지. 네, 이쪽으로 모실게요. 이마는 조갈의 팔짱을 끼고 공작새처럼 고개를 치켜들었다. 부러운 시선을 만끽하며 휴대폰을 꺼내 차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다. SNS에 올릴 준비였다. 문구도 이미 생각해뒀다. 새로운 삶의 시작. 조갈 씨의 사랑에 감사해. 바로 그때 자동문이 다시 열리더니 검은색 세미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차림새는 아주 간결했고 로고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다. 그가 입은 옷은 이탈리아 거장의 수제 골든 올 시리즈였다. 차반대 가격인 슈즈였다. 남자는 훤칠한 키에 느긋한 걸음걸이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눈빛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차갑고 고귀한 분위기는 시끄럽던 매장 안을 순식간에 정적에 빠뜨렸다. 그는 바로 구현이었다. 어젯밤 충분히 휴식하고 복 연간히 준비해준 스타일러. 지금의 그는 예전 배달원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입구에서 차를 안 타고 왔다고 눈치를 보던 딜러들을 무시했다. 그러고는 전시장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은 빨간 차단봉 안쪽에 전시된 보물 2대, 하나는 하얀색 포르스 918 스파이더, 다른 하나는 미래적인 느낌의 람보르기니였다. 배내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구현은 발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말을 건 사람은 조갈과 임원을 응대하던 여직원이었다. 여기 차들은 다 한정판이에요. 흠집이라도 나면 절대 감당 못하실 텐데. 그녀는 견눈질로 구현을 훑어봤다. 잘생긴 외모였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명품 시계나 장신구도 없었다. 그래서 속으로 그를 사진이나 찍으러 온 인플루언서로 단정했다. 여직원은 눈을 흘겼다. 호칭은 손님이었지만 말투엔 격렬이 가득했다. 저쪽에 무료 커피 구역 있어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차를 보던 임원과 조갈도 고개를 돌렸다. 구애는 선글라스를 썼고 헤어스타일까지 바꿔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임원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옆모습이 좀 낯익다고 느꼈을 뿐 심장이 왠지 모르게 요동쳤다. 요즘 거지들은 정말 눈치도 없다니까. 이런 급의 차를 누가 감히 함부로 본다는 거야? 꼭 이런 놈들이 문제라니까? 사진 찍어 부자인 척 올리려는 거지. 주머니는 텅텅 비었으면서 구인이 선글라스를 벗자 깊고 차가운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는 여직원을 보지 않고 사람들 너머로 시선을 던져 정확히 임원과 조갈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만의 미소는 굳어버렸고 동공이 심하게 떨렸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다. 구엔, 말도 안 돼. 눈앞의 남자는 고귀한 기품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다. 기억 속의 비굴하고 푼돈에 쩔쩔매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조갈도 멍하니 쳐다보다가 구엔을 외아래로 흘어보더니 크게 비웃기 시작했다. 뭐? 저게 구엔이라고?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너였냐? 야, 장기라도 팔았냐? 옷 빼입고 와서 여기서 폼 잡는 거야? 그 더러운 손 치워. 담담한 말투였지만 조갈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조갈은 손을 거두며 안색이 어두워졌다. 오호, 성깔 좀 생겼네. 구엔, 잘난 척하지 마. 여긴 포르스 매장이지. 내가 배달하던 동네가 아니야. 짝퉁 사느라 돈 좀 썼나 본데. 왜? 부자 사모님이라도 꼬시게? 배달부 출신이라는 말에 여직원의 눈빛은 더러워졌다. 그녀는 바로 걸어와서 구현의 앞을 막아서며 입구를 가리켰다. 손님, 당장 나가주세요. 차림새 불량한 분은 사절입니다. 방해꾼은 더더욱여. 구애는 고개를 숙여 수십억 원 상당의 맞춤 정장을 보며 피식 웃었다. 내 안목으로는 저런 보급형 차나 파는 게 딱이겠네. 그는 이만희 보던 718을 가리켰다. 지금 누구더러 그래요? 여직원이 발끈하자 보안 요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고무 곤봉을 들고 구엔을 위협적으로 노려봤다.
이마는 포위된 구엔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내가 어떻게 변하든 본질은 결국 거지지. 구엔은 보안요원들을 무시하고 주머니에서 검은 용무늬 카드를 꺼냈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 흔들며 여직원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지배인 불러와. 차석에. 하하, 저런 장난감 카드로 누굴 속이려는 거야? 지배인을 부르라고? 내가 그럴 급이 돼? 조갈은 눈물까지 흘리며 비웃었다. 여직원도 차갑게 비웃었다. 손님, 그만 좀 하세요. 만약 그쪽이 제일 싼 바크 하나라도 살 수 있으면 내 이 하이힐을 씹어 먹을게요. 그래? 바로 그때 2층 지배인실 문이 벌컥 열렸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내려왔다. 그는 CCTV로 그 카드를 본 순간 의자에서 고꾸라질 뻔했다. 멈춰! 다들 멈춰! 지배인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지만 통증도 잊은 채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 보안요원들을 밀쳐내고 그 여직원까지 밀어버렸다. 여직원은 휘청거리며 밀려났다. 영문을 모르고 있을 때 늘 당당하던 지배인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창백한 얼굴로 허리를 굽혔다. 바지에 손을 싹싹 닦더니 벌벌 떨며 구현에게 손을 내밀었다. 구 선생님, 귀하신 분이 오신 줄 모르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구애는 악수를 거절하고 무심하게 그를 바라보며 여직원을 가리켰다. 저 여자가 신발을 먹겠다더군. 지배인은 멍해졌다가 꼭 상황을 파악하고는 여직원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감히 구 도련님을 몰라보고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 그리고 신발 당장 먹어. 여직원은 넋이 나간 채 뺨을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다. 구애는 쳐다보지도 않고 람보르기니 베나노 앞으로 걸어갔다. 샤차를 가볍게 톡톡 치더니 이거 살게. 저기 918드. 구애는 전시장의 비싼 차들을 시장 보듯 대충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들 싹 다 포장해서 운정창공 호텔로 보내줘. 전부 다요? 지배인은 숨이 턱 막혔다. 다 합치면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구엔이 블랙카드를 건넸다. 결제해. 영수증이 길게 뽑혀나오자 전시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조갈과 이만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다. 그들은 구엔의 뒷모습을 보며 전무후무한 공포를 느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계적인 안내음은 적막한 포르수의 전시장 안에서 핵폭탄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그것은 돈에 의한 심판이었다. 지배인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들었다. 1억 8,600만 위안 일시불 결제였다. 할부도 없었고 대출도 없었다. 단 몇 초간의 데이터 교환일 뿐이었다. 그가 고개를 확 들고 구엔을 바라보았다. 살려주세요. 매니저의 목소리 극도로 흥분해 날카롭게 수어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비굴하게 블랙카드와 전표를 건넸다. 수속은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차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용기로 객까지 보내드릴까요? 고야는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받았다. 전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역 가까운 돈을 쓴 게 아니라 겨우 200원을 쓴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가 몸을 돌려 매니저 너머를 바라보자 시선이 한 구석에 멈췄다.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여직원이었다. 구옌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하고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구두는 아직 저기 있네. 여직원은 이미 겁에 질려 넋이 나갔다. 구도련님 말씀 안 틀리나? 직접 먹을래? 아니면 사람 시켜서 먹여줄까? 그녀는 구연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가난뱅이가 지금 뿜어내는 강렬한 아우라는 눈이 부셔 참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울며 자오코와 린나에게 기어갔다. 살려주세요. 두 분 도와드리려다가 제가... 자오코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구연의 손에 들린 블랙카드를 노려보며 경악과 질투, 의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매달리는 여직원을 발로 차버리고 두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와 억지 비웃음을 지으며 구엔을 쏘아봤다. 구엔, 제법이구나.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근데 역 가까운 돈이라니.
배달원 주제에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민원도 충격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구인이 금수저라는 걸 믿지 않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3년 동안 같이 라면 먹으며 지하방에서 고생한 건 뭐가 된단 말인가? 자신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걸 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셈이었다. 그녀는 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 뭐 불법적인 일 저지른 거지? 아니면 어느 회장님 카드라도 훔쳤니? 저건 블랙카드잖아. 일반인은 구경도 못 하는 카드라고. 고아인 내가 저런 게 있을 리 없잖아. 3년 내내 발밑에 개처럼 굴던 구인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역전할 수 있겠는가? 분명 훔쳤거나 주운 게 틀림없었다. 자오코가 다시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그는 구현을 가리키며 매니저에게 말했다. 매니저님, 똑똑히 보세요. 내가 얘 정체를 제일 잘 압니다. 그냥 가난한 배달원일 뿐이에요. 이 카드는 절대 이거 아닙니다. 무턱대고 얘한테 차를 넘겼다가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따지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당신 매니저 자리도 보전 못할걸요? 그 말을 듣자 매니저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의심이 생겼다. 배달부 일을 하는 사람이 한도 수천억인 카드를 내밀다니. 그는 머뭇거리며 구현의 눈치를 살폈다. 구현은 광태들의 연극을 지켜보며 입가에 비스듬히 비웃음을 띄었다. 구현은 손안에 블랙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황금용 무늬가 손끝에서 번쩍였다. 자오코, 내 수준으로는 겨우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바로 그때 매니저의 무전기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재무 담당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방금 스위스 은행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쪽에서 방금 전 결제를 확인해줬고 동시에 특별 요청을 전달해 왔습니다. 지금 즉시 매장의 최고 등급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여 구 선생님과 차량의 안전을 보호하십시오. 은행 측 말로는 구 선생님께서 전 세계 상위 10위권인 BBIP 고객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쾌한 일을 겪으시면 해당 은행은 우리 그룹과의 모든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의심의 논초리였다면 지금 이 순간은 최고 금융기관이 보증을 선 셈이었다. 이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뒤틀거렸고 조갈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손톱이 살속을 파고들자 전해지는 통증에 깨달았다. 이게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이지 이 모든 게 진짜였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매정하게 내팽개쳤던 그 남자가 정말로 엄청난 거물이었다니. 구애는 더 이상 이 쓰레기들을 상대하지 않고 곧장 그 람보르기니로 걸어갔다. 베네노의 차체 라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은회색의 카본 파이버 바디는 조명 아래 치명적인 기계미를 뿜어냈다. 이 차는 전 세계 한정판으로 수많은 남자의 궁극적인 로망이다. 구엘이 운전석에 올라타자 가죽 시트의 안락함이 즉각 전해졌다. 그가 붉은색 시동 버튼을 누르자 비어 엔진의 포효가 전 시정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치 잠들었던 맨수가 깨어난 듯했다. 저기 있는 918회당 나머지 차들도 전부 운정천궁으로 보내주세요. 이 차는 내가 직접 몰고 가죠. 네, 알겠습니다. 구도련님, 안녕히 가십시오. 지배인과 전 직원이 90도로 허리 굽혀 배웅했다. 구엔이 가속 페달을 살짝 밟자 이 지상의 전투기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다. 차 앞머리가 조갈과 임원 곁을 지날 때 구엔이 차를 멈춰 세웠다. 차창이 스르르 내려가며 선글라스를 쓴 그의 차가운 옆모습이 드러났다. 기차 조수석, 원래 내 자리였는데? 구엔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차형 성골을 내리듯 몸이 건조하고 차가웠다. 그는 안색이 파랗게 질린 금수저를 보며 말했다. 집에 가서 내 애비한테 전해. 회사 장부나 미리미리 정리해두라고. 곧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두 사람이 멍하니 있는 사이 구엔이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람보르기니가 순식간에 굉음을 내질렀고 타이어는 바닥에 검은 자국을 남기며 한 줄기 음의 새번개가 되어
전시장 정문을 박차고 나갔다. 눈부신 햇살 속으로 사라진 차는 지독한 매연 냄새만을 남겼다. 이마는 텅 빈 입구를 바라보며 심장이 도려나간 듯한 허탈함을 느꼈다. 그녀는 문득 어제 비 내리던 밤을 떠올렸다. 케이크를 들고 서 있던 구현의 모습.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사랑을 배신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왜 며칠만 더 참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였다. 왜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만약 어제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 람보르기니 조수석에 앉아있을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을 텐데 그 자리는 모든 여자가 꿈꾸던 곳이었다. 이마는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조가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이 금수저 녀석이 강철 맹수를 몰고 떠난 고은과 비교하니 정말 보잘것없는 촌놈 같았다. 조갈은 수치심에 화가 폭발해 이만을 거칠게 밀쳐냈다. 다 너 같은 불길한 년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왜 저런 괴물 같은 놈을 건드렸겠어.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강성의 번화한 거리 위로 은회색 람보르기니 베네모 한 대가 차량 흐름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구에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고 창밖 풍경은 순식간에 뒤로 밀려났다. 엔진의 굉음과 행인들의 경탄 어린 시선에 3년 동안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도 드디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돈의 힘이었다. 그는 조수석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예전에는 수없이 상상하곤 했다. 만약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차를 사서 이만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가고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겠노라고. 이제 차는 생겼지만 함대할 그 여자는 그럴 자격이 없어졌다. 구애는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다.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지난 3년 동안 이만을 제외하고 그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였다. 구애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다. 그는 핸들을 급격히 꺾어 서쪽 시내의 낡은 정비소로 방향을 틀었다. 친구 대의가 일하고 있는 곳이었다. 정비소는 지저분하고 낙후된 골목 어귀에 있었다. 때마침 정오 무렵이라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덩치가 크고 살집이 좀 있는 청년이 얇은 승합차 밑에 엎드린 채 스패너를 손에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나사를 조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왕대위였다. 야, 퉁보, 손 좀 빨리빨리 놀려. 나 배달 가야 하니까 바쁘단 말이야. 승합차 운전사는 대머리 문신남이었는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해댔다. 겨우 일 하나 가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려? 확 그냥 돈 얹어버린다. 네, 금방 끝납니다. 대회가 차 밑에서 기어나왔다. 얼굴에 땀을 훔치며 비굴할 정도로 곱신거리며 웃어 보였다. 강형님, 하부에 녹이 좀 슬었길래 제가 서비스로 방청 작업 좀 해드렸어요. 돈은 안 받을 테니 확 포십시오. 누가 내 맘대로 쓸데없는 짓 하래? 당시라 불리는 사내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더니 그래서 총 얼마야? 오일이랑 필터해서 총 280위안입니다. 대회가 조심스럽게 손을 비비며 대답했다. 당신은 눈을 부릅뜨며 화를 냈다. 마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했다. 280, 지금 강도질 아냐? 내가 좋게 봐주니까 우습게 보이지? 당시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대위의 배를 발로 뻥 찼다. 무방비 상태였던 대위는 뒤로 낮아빠지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손에 든 스패너가 챙크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내가 여기서 차 고쳐주는 것만도 감사해. 이강 형님이 보호비 받는 건 다들 알 텐데 당신은 욕설을 퍼부으며 길가에서 카드 치던 건달들을 불러 모았다. 야, 이 뚱보 새끼가 나한테 바가지 씌우려 한다. 너희 생각은 어때? 당연히 뼈마디 좀 맞춰줘야죠. 건달들이 희죽거리며 대위를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공구가 들려 있었다. 보아하니 이 근방의 악질 상습범들이었다. 대위는 배를 움켜쥐며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섰다. 그는 비록 순박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가 할머니의 기일이라는 사실이었다. 제 사상을 차리려면 이 돈이 꼭 필요했다. 사람이 상도덕은 지켜야죠. 그냥 돈 안 받을 테니까 어서들 가세요. 대위는 억울함을 억지로 눌러 참았다. 가기엔 이미 늦었어. 당시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방금 내 배를 닦더니 내 신발이 더러워졌잖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지. 2,000원 내놔. 그럼 없던 일로 해주마. 안 그러면 오늘 이 가게 다 박살 낼 줄 알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대회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다. 주먹을 불끈 쥐며 맞섰다. 이게 어디서 눈을 보라려? 쳐라. 강 씨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빗줄기처럼 배우에게 쏟아졌고 그는 힘이 셌지만 수적 열쇠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는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고 몸을 웅크린 채 머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강 씨가 흑룡파 소속이라는 걸 다들 알았기에 누구도 여기고 싶지 않았다. 대회가 팔이 부러질 것 같다는 공포를 느끼던 찰나 천둥소리 같은 묵직한 엔진음이 골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폭행하던 무리는 일제히 동작을 멈췄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골목 입구 쪽에서 압도적인 비주얼의 차 한 대가 나타났다. 미래의 전황 같은 은회색 슈퍼카가 압도적인 위험을 뽐내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세상에, 저거 대체 무슨 차지? 한 건달이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손에 든 쇠파이프를 놓칠 뻔했죠. 람보르기니? 수십억은 좋게 할 텐데 강형도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바닥에서 좀 굴렀다지만 그래봐야 이 동네 수준이죠. 이 정도 급의 슈퍼카는 엠블럼조차 감히 못 건드립니다. 차는 정비소 5m 앞에서 멈췄고 시저 도어가 천천히 오로 열립니다. 광이 나는 구두를 신은 발이 기름대에 가득한 바닥을 딛습니다. 이어 고원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고원의 시선이 건달들을 훑고 발자국으로 엉망이 된 채 귓가에 피를 흘리는 뚱보에게 머뭅니다. 고원? 뚱보는 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손가락 사이로 그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얼이 빠져버렸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수십억 슈퍼카를 타고 온 남자가 라면을 같이 먹던 형제 같은 친구라니. 당신 뭐야? 상관 말고 꺼져. 강형은 내심 겁이 났지만 부하들 앞이라 체면을 차립니다. 억지로 용기를 내어 소리치죠. 이 뚱보가 내 돈을 뗐어. 지금 빚 독촉하는 중이야. 고원은 아예 무시한 채 뚱보에게 곧장 다가가 허리를 숙여 그를 부축합니다. 움직일 수 있겠어? 고원은 하얀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다가줍니다. 뚱보의 입가에 묻은 피자국을요. 보물을 다루듯 아주 부드럽게 말이죠. 비싼 손수건이 순식간에 피로 더러워집니다. 언형, 난 괜찮아. 몸집이 좀 있잖아. 뚱보가 씩 웃으려다가 상처가 울컥했는지 아파서 인상을 팍 씁니다. 너 대박이라도 난 거야? 아니면 사모님이라도 만났어? 테스트는 이제 끝났어. 다 밝힐게 고원이 어깨를 다독입니다.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였죠. 친구야. 고생 많았다. 말을 마친 고원이 문을 돌려 강형 일당을 마주합니다. 방금 전에 온기는 사라지고 지배자의 압도적인 외압감이 흐릅니다. 아까 아주 기세등등하던데? 고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강형은 침을 꿀꺽 삼킵니다. 뭐야? 돈 많으면 다야?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여긴 흑령회가 관리하는 구역이야. 난 표형님 사람이라고.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흑령회 표형. 고원이 고개를 살짝 까닥하며 그 이름을 생각하는 듯합니다. 겁나냐? 겁나면 얼른 돈이나 내놔. 아니면 빨리 꺼지든가. 차 좋네. 우리 애들이 며칠 좀 타보자. 고원이 많이 없자 강형은 그가 쫄았다고 착각합니다. 갑자기 기세가 살아나서 베네노의 차 문에 손을 대려 하죠. 고원의 움직임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강형의 뻗은 손목을 다가채더니 뒤로 확 꺾어버립니다. 강형은 비명을 지르며 꿇어앉습니다. 내 손, 어서 덤벼. 죽여버려. 건달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 머릿수만 믿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듭니다. 조심해. 뚱보가 깜짝 놀라 고원 앞을 막아서려 하지만 다음 순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펼쳐집니다. 고원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내딛습니다. 잔상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쇠파이프를 가볍게 피하고 상대의 옆구리에 주먹을 꽂습니다. 건달은 2m 넘게 날아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고원이 다리를 휘둘러 휩쓸자 달려들던 건달 2명이 추풍낙엽처럼 나란히 바닥에 처박힙니다.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
무기를 든 5명 모두가 대자로 누웠습니다. 이게 고시감은 후계자의 필수 격투술이죠. 추방당하기 전 20년 동안 고원이 받은 교육은 세계 최고 특수부대 교관의 지옥 훈련입니다. 3년간 체력이 좀 떨어졌어도 동네 양아치 몇 명 상대하는 건 그저 가벼운 몸풀기에 불과하죠. 2차 가격이 180억 정도 해. 방금 그 더러운 손으로 만졌으니 감가상각비로 2억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나도 이성적인 걸 좋아하거든. 고원이 뒤에 있는 퉁보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 친구를 거둬찼으니 내 발 하나 내놓는 게 공평하겠지?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멀어 몰라 배웠습니다. 돈도 내고 치료비도 다 드릴게요. 강형은 겁에 질려 지렸습니다. 정말 바지에 지려버렸죠.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고원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발을 거둡니다. 꺼져. 그리고 그 표형인가 하는 놈한테 전해. 불만 있으면 운정청쿵으로 고원을 찾아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강형은 살았다는 생각에 손목에 통증도 잊은 채 부하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낡은 승합차도 버려둔 채 말이죠. 이 광경을 보던 이웃들은 멍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점잖고 심지어 좀 모자라 보이던 고원이 이렇다니. 게다가 저렇게 부자라니요. 뚱보는 멍하니 서서 고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뚱보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고원이 몸을 돌려 다가와 지저분한 그의 옷을 흘어보더니 이 고물 전비소 때려치워. 그만두면 난 뭐 먹고 살아? 고원이 람보르기니를 가리킵니다. 월급 2천만 원, 연말 보너스 별도, 그리고 할머니 묘소도 고쳐야지. 내가 서산묘원에 명당 자리 하나 비워뒀어. 뚱보는 눈물 따위 안 흘리던 상남자였지만 지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고원이 적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끌어올려주는 걸 아니까요. 헤헤, 형님, 제 실력에 이 차를 운전하면 손이 떨려서 어떡해요? 떨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가자. 일단 씻고 제대로 사람답게 차려입어야지. 오늘 밤 중요한 자리가 있어. 우리 형제끼리 한판 뒤집으러 가자. 동창회야. 계산할 놈들이 좀 있거든. 강성의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은 평소에 아주 조용했습니다. 가끔 공동구매 링크나 광고 글이가 올라오는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 이 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다들 주목. 엄청난 소식이야. 우리 시절 퀸카 이만희가 오늘 밤 제호 호텔에서 동창회를 연대. 비형은 참부 이만희의 약혼자이자 강성의 전도 유망한 청년 기업가 조할 도련님이 소개를 했어. 다들 꼭 참석해. 대박. 제호 호텔? 거기 5성급 호텔이잖아. 도련님 통 크네. 옛날에 걔 짝사랑하던 애들 많았는데 결국 조하이가 미인을 얻었구먼. 참. 누구는 감히 못 오겠지? 아직도 배달이나 하고 있다며? 오면 얼마나 창피할까? 단톡방은 순식간에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구현을 조롱했다. 학창시절 구현은 전교 1등이었고 이만희 그를 쫓아다녔으니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천재의 몰락을 지켜보는 지금 한 번씩 밟아줄 때의 쾌감이 이 평범한 이들을 유독 흥분시켰다. 이 시각 운정천궁 프레지덴셜 스웨트. 구현은 이탈리아산 수제 가죽 소파에 앉아 비싼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계속 올라오는 채팅을 보는데 뚱보는 이미 검은색 맞춤 정장을 차려입었다. 덩치는 여전히 좀 있는 편이었지만 역시 옷이 날개라고 지금의 그는 건드리기 힘든 1급 보디가드처럼 보였다. 그는 구현의 뒤에 서서 단톡방의 메시지들을 보더니 북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 학창시절 숙제 베낄 땐 여미 형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개처럼 굽신거리고 있네. 조갈. 뚱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여미 형, 이런 대접 받으러 가지 마요. 아니면 아예 차를 끌고 가서 겁을 주든가요. 구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가야지. 왜 안 가겠어. 구현이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길쭉한 손가락이 화면 위를 가볍게 쓸어 넘겼다. 놈들이 판을 다 짜가는데? 내가 가서 한 판 놀아주지 않으면 이만의 정성을 무시하는 꼴이 됐잖아. 다들 말주시네. 구형이랑 헤어지긴 했어도 결국 우리 동창이잖아. 구형, 오늘 밤 너도 와. 조갈이 말했어. 널 위해 특별히 자리를 비워뒀대. 자격지심 갖지 말고
다 같은 동창인데 비웃을 사람 아무도 없어. 관심 있으면 한마디만 해줘. 그는 떠보고 있었다. 오늘 오전 포르수 매장에서의 일이 정말로 일시적인 허세였는지를 그는 구현이 감이 오지 못하거나 오더라도 빈소리일 거라 확신했다. 간단한 세 글자를 전송한 순간 단톡방은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구현은 휴대폰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복집사, 오늘 밤 제호 호텔은 누구 소유지? 소주님, 제호 호텔은 강성 일시 가문의 소유입니다. 다만 일시 가문은 현재 자금난으로 우리 구시 그룹의 인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10분 안에 제호 호텔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 잠시 기분 되게 놔두자고. 인수 계약서나 준비해둬. 오늘 밤 조걸에게 큰 선물을 줄 테니까. 그리고 그 독약차는 끌지 마라. 그럼 뭘 타고 갈까요? 포르스 918은 너무 튀잖아. 재미없어. 그냥 택시 타고 가자. 놈들이 비웃고 싶어 한다면 일단 마음껏 비웃게 해줘야지. 지금 많이 웃어줄수록 나중에 울음소리는 더 처절할 테니까. 아, 그리고 복집사, 특별한 축하 선물도 하나 준비해줘. 무엇을 준비할까요? 소주님께서 아예 끝장을 보시려나 보군. 피도 눈물도 없는 싸움이 되겠어. 저녁 7시, 제호 호텔 입구는 슈퍼카들로 붐볐다. 조갈과 이마는 영회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았다. 조갈은 오늘 특별히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엔 기름을 잔뜩 발랐다. 이마는 비싼 퉁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 비록 빌린 것이지만 온몸에서 글티가 흘렀다. 자기야, 구형 그 자식이 정말 올까? 이만희 불안한 듯 물었다. 조씨 가문의 장부를 확인해서 일단 문제는 없었지만 오전에 그 일은 여전히 트라우마였다. 걱정 마. 내가 사람 써서 알아봤어. 그 블랙카드는 전 세계 한정판이라 본인이 아니면 은행에서 바로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그 자식은 오전에 부자가 흘린 카드를 주었거나 훔친 게 분명해. 지금쯤 이미 정지돼서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걸? 정말 확실한 거지? 그리고 내가 보안팀에 이미 말해뒀어. 구형이 오기만 하면 무슨 차를 타고 오든 밖에서 맞고 몸수색부터 하라고 말이야. 요미 무슨 수를 쓰겠어. 그때 낡은 초록색 택시 한 대가 호텔 정문에 덜컹거리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구형이 아주 평범한 검은색 캐주얼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뚱보가 그 뒤를 따랐다. 조갈과 임원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마침내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다. 조갈은 옷깃을 정리하고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성큼성큼 다가갔다. 어이구, 부대련님 오셨네. 웬 택시를 타고 오셨나? 내 람보르기니는 어디 갔어? 블랙카드는? 경찰한테 뺏기기라도 했냐? 하하하, 길이 막혀서 운전하기 귀찮더군. 블랙카드는 말이야.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나 쓰는 거지. 너희 같은 놈들한테. 너희 따위는 그럴 자격 없어. 제호 호텔 영회장 환극점. 이곳은 극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식기는 은으로 제작되었고 식탁보는 실크로 만들어졌다. 30여 명의 동창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남자들은 대부분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었고 여자들은 한데 모여 가방과 보석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다. 눈빛에는 영악한 계산이 가득했다. 구영과 뚱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진짜 왔네. 렌탈 하나는 끝내주네. 입은 옷코락선이 좀 봐. 로고 하나 없는 거 보니 길거리표 짝퉁인가 보네. 옆에 저 뚱보는 누구야? 똑같이 배달하는 놈인가? 어디서 기름 냄새 안 나? 조갈은 상석에 앉아 마치 왕이라도 된 듯 구현을 훑어봤다. 조갈은 구석 자리를 가리켰다. 주방 입구 쪽 작은 온탁이었다. 구대련님, 상석은 이미 꽉 찼네. 널 위해 특별석을 준비했어. 주방이랑 아주 가까운 곳이지. 배달하던 시절 추억하기 딱 좋지 않나? 그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고 심지어 식기조차 제대로 없었다. 대놓고 모욕을 주려고 만든 자리였다. 뚱보는 화가 나살이 떨릴 정도였다. 당장 한바탕 하려 했지만 구현이 그의 어깨를 눌러 말렸다. 구현은 담담한 표정으로 구석 테이블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마치 가시방석이 아니라 왕좌에 앉은 듯한 모습이었다. 다들 조용히 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자오커의 통큰 한턱 덕분이야. 인당 8,888위안짜리 식사에 82년산 라피도 2병도 있지. 자오 공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부러움과 질투 섞인 눈빛으로 인원을 바라보았고 다들 그 자리를 탐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완환을 위해서라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 누구와는 다르게 말이야. 3년이나 연애해놓고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안 줬잖아. 결국 다 망가진 케이크나 보냈던 구엔 말이야. 오늘 많이 먹어도 배달이나 하면 이런 거 못 먹잖아. 고예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톡톡 쳤다.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오커,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바카, 정말 내가 낼 수 있겠어? 내가 못 낼까봐? 내 카드 한 장에 있는 용돈만으로도 이 연회장을 사고도 남아. 구옌, 너 부자들한테 열등감 폭발했냐?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붉은 치파오를 입은 키 큰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리본을 들고 있었다. 뒤어 탕수트를 입은 안색이 좋은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왔다. 세상에, 제호 호텔 사장님이야. 요식업계의 대부 이반청 회장님. 이반청은 이 바닥에서 전설적인 인물이다. 어둠과 빛의 세계를 넘나들며 수천억의 자산을 가졌다. 자오커, 너 인맥 장난 아니다. 이 회장님이 직접 술을 권하러 오시다니. 자오커도 당황했다. 그도 이반청과는 잘 모르는 사이였다. 아버지가 돈이 좀 있긴 해도 이반청이 직접 올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동창 앞이라 특히 구인 앞에서 제대로 폼을 잡아야 했다. 그런데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반청은 자오커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람처럼 그를 지나쳐 가버렸다. 다음 순간 모두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이반청은 두 손을 모으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구도련님, 오신 줄 몰랐습니다. 영접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지배인과 셰프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겁에 질려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얘 아저씨,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가난한 배달원이라고요. 상석에 앉은 사람은 저예요. 전 자오커라고요. 자오강이 아들입니다. 이반청은 몸을 일으켜 자오커를 돌아보았다. 공손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자오강, 그 인테리어 업자 벼락부자? 그 놈이 감히 내 술을 받을 급이나 되나? 흥! 나를 마친 이반청은 다시 구엔을 향해 폼에서 서류 한 장과 금색 펜을 꺼내 두 손으로 정중히 바쳤다. 제후 호텔의 지분양도 계약서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10분 전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호텔과 건물은 모두 도련님 겁니다. 고예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옆에 있던 통보에게 던져주었다. 다위, 지금부터 이 호텔은 내가 관리해. 거슬리는 놈 있으면 바로 내쫓고. 알겠어, 고현형. 통보는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서류를 받아들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평생 꿈도 못 꿔본 일이다. 5성급 호텔의 사장이 되다니. 이 회장 수고했어. 도련님을 모시는 건 저의 영광입니다. 구시 가문과 연줄만 다를 수 있다며 호텔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충성의 증표일 뿐이다. 고야는 천천히 일어났다. 시선은 인파를 지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자오커와 인원에게 닿았다. 아까 나한테 선물 준다고 했지? 자오커는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다.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분명 환각이야. 아니면 아주 정교한 사기극이겠지. 구인, 허풍 떨지 마. 내가 호텔 살 돈이 어디 있어? 이건 다 연기자일 거야. 그래, 이반청도 내가 고용한 거잖아. 다 연기라고. 자오커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공포를 감추기 위해 발악하는 것이었다. 연기자라고? 푸보. 연회장의 큰 문이 다시 한번 거세게 열렸다. 덩치 큰 남자 4명이 붉은 천으로 덮인 거대한 몰체를 메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혼 선물이야. 열어봐. 자오커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천 끝을 잡고 확 걷어냈다. 황금빛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그것은 시계였다. 순금으로 제작된 사람 키만 한 거대한 괴종시계. 금빛 추는 불빛 아래서 흔들리며 불안한 초침 소리를 내고 있었다. 시계 선물이라니.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 시계의 무게는 999근이야. 순금처럼 너희 사랑도 영원하길. 제삿날까지 말이야. 리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런 저주는 상류층에서 가장 기피하는 것이다. 이건 명백한 죽음의 위협이었다. 자오커도 겁에 질려 멍해졌다. 그는 황금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위로 뒤틀린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너, 이건 협박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널 잡아놓겠어. 신고? 난 영수증도 있어. 합법적인 선물이라고. 자오커는 이 기세에 눌려 결국 무너졌다. 오늘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기반청이 가져온 카드 단말기에 30만 외환을 결제했다. 구예은,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봐. 반장 장수창이 손을 비비며 친한 척 다가오려 했다. 구도련님, 저희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우린 동창이잖아요. 구예는 딱 한마디 했다. 꺼져. 장치창은 깜짝 놀라 움찔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다른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구예에게 보복당할까봐 겁이 난 것이다. 뚱보는 황금 시계를 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잠시 맡겨둔 거야. 며칠 뒤에 이자가 지쳐서 환수할 거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다음 날 아침 강성의 핵심 상업지구 88층 높이의 마철루가 구름 위로 솟아있다. 건물 꼭대기에 새겨진 고시 그룹 네 글자가 햇빛 아래서 찬란하게 빛나며 도시 전체를 굽어보고 있다. 이곳은 고시 체벌의 강선지사다. 줄림 인터내셔널. 리나는 10cm 힐을 신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쓴 채 어젯밤 울어서 부은 눈을 가리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어젯밤 큰 굴욕을 겪었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자오커는 어젯밤 돌아가서 허플리를 하며 집안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부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구예는 분명 어떤 거물급 인사에 앞잠이 노릇을 하는 게 분명하다. 다시 말해,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대리인의 블랙카드와 호텔 인수는 배후 실력자의 수단일 뿐이야. 구예는 얼굴마담인 꼭두각시지. 이 설명에 리너는 조금 안심했어. 구예이 꼭두각시일 뿐이라며 실력자에게 버려지는 순간 그는 여전히 쓰레기일 테니까. 리나는 속으로 사악하게 계산했어. 인맥으로 상대의 뒷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갔지. 오늘 그의 신부는 줄림 마케팅부 부매니저야. 거만한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지. 자오커가 아버지 인맥을 써서 20만 외환을 찔러주고 얻은 자리야. 분사의 중간 관리직일 뿐이지만 강성에서 구시 그룹에 다닌다는 건 그 자체로 아주 화려하고 존경받는 신분의 상징이었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인턴들을 아부하며 모여들었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그의 비싼 옷차림을 훑어봤어. 리나는 이런 대접을 즐겼고 기분이 조금 나아졌지. 됐어. 그만해. 어제 시킨 기획안은 검토하게 가져와봐. 리나는 손을 휘저으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어. 선글라스를 벗자. 정교하지만 독해 보이는 얼굴이 드러났지. 어제 기획안을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었어. 안경을 쓴 조용해 보이는 여인턴이 겁먹은 듯 서류를 건넸지. 윈 매니저님, 이건 저와 샤오장이 밤새 만든 다음 분기 신제품 출시안이에요. 리나는 서류를 받아 대충 몇 장 넘겨보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어. 그는 갑자기 서류를 여인턴의 얼굴에 세게 내동댕이 쳤지. 날카로운 종이 끝에 볼이 긁혀 붉은 상처가 남았어. 이게 밤새 만든 쓰레기야? 편집은 엉망이고 데이터도 다 틀렸잖아. 너희 머리는 장식이니? 구시 그룹이 밥벌어지를 키우는 줄 알아? 리나는 소리를 지르며 여인턴을 몰아세웠어. 어젯밤에 당한 화풀이를 아무 잘못 없는 이 여자에게 다 쏟아부었지. 인턴은 겁에 질려 눈물을 글썽이며 얼굴을 감싸고 계속 사과했어. 당장 다시 수정하겠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금방 다시 수정할게요. 수정할 필요 없어. 둘 다 당장 인사과 가서 사직해. 리나는 콧방귀를 뀌며 수정 기회도 주지 않았어. 여인턴과 다른 인턴을 가리키며 즉각 퇴사하라고 명령했지. 얼굴에는 화풀이로 인한 혐오감이 가득했어. 여인턴은 다급하게 허리를 굽히며 두 손을 모으고 제발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어. 이 매니저님, 제발요. 이 직장을 잃으면 안 돼요. 월세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 사정이고. 보안요원, 이 쓰레기들 당장 쫓아내. 바로 그때 사무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 낮고 오염이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소동을 끊었지.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구나? 어떤 눈치 없는 놈이야? 매니저가 훈계하는 거 안 보여?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 구경하던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입구를 보더니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 민건도 이상함을 느끼고 황급히 뒤를 돌아 입구를 봤어. 입구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지. 맨 앞에는 남색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어. 훤칠한 키에 차가운 표정과 깊은 눈빛으로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었지. 그건 바로 무시했던 구엔이었어. 그리고 구엔의 뒤에는 놀랍게도 줄링 인터내셔널의 사장과 인사팀장, 재무팀장 등 고위층들이 있었지. 평소 거만하던 고위 간부들이 지금은 초등학생처럼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 리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뒤에 있는 책상에 볼품없이 부딪혔지.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 여긴 구씨 그룹이야.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그가 어떻게 여기에? 게다가 이 분위기는 대체 뭐야? 구야는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왔어. 구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지. 그는 리나를 보지 않고 대신 얼굴을 다친 여인턴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티슈 한 장을 건넸지. 여인턴은 몸 둘바를 몰라 하며 떨리는 손으로 티슈를 받았어. 구엔이 몸을 돌려 물었지. 방금 누구더러 꺼지라고 했지? 리나는 구엔 뒤에 사장 이렌을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구엔을 가리키며 외쳤지. 이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보안팀, 경찰 불러서 잡아넣어. 분명 기밀 훔치러 잠입한 걸 거야. 사장님, 저 좀 보세요. 이놈은 배달원이나 하는 양아치예요. 어제는 저와 좌우 도련님을 협박하더니 이젠 회사까지 와서 난동이에요. 당장 다리를 분질러서 쫓아내세요. 그러나 그를 절망하게 만든 것. 평소 엄격하시던 사장님이 지금 그를 죽은 사람 보듯 보고 있다는 거야. 닥쳐. 사장님의 고함에 리나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 리나,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지 알아? 이분은 구시지벌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우리의 직속 상관이신 구엔 도련님이시다. 리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 회장님의 후계자라고? 말도 안 돼.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구인이 지하방에서 버스비 유한 아끼려고 걷던 구인이 초독 재벌의 후계자였다니.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어. 왜 블랙카드가 있었는지, 어떻게 호텔을 통째로 사는지, 리반청 회장이 왜 무릎을 꿇었는지, 그 대단한 거물들을 왜 그에게 꼼짝도 못했는지. 결국 배후 세력 같은 건 없었어. 꼭두각시도 아니었지. 그가 바로 왕이었어. 진정한 제왕. 그런데 자신이 직접 유언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거야. 안 믿어. 이건 꿈일 거야. 리나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어. 구야는 리건 앞으로 다가와 그를 내려다봤어. 눈빛엔 자비라고는 없었지. 리나, 난 너에게 기회를 줬어. 내가 만약 회사에서 조용히 지냈다면 모른 척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넌 절대로 그 천박한 속물 근성을 내 회사에까지 들여와선 안 됐어. 내 직원을 괴롭히다니. 고야는 인사팀장을 쳐다봤지. 얘가 어떻게 입사했는지 조사해. 인사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즉시 태블릿을 확인했어. 도련님, 특채로 들어왔습니다. 자오코가 추천했고 정식 면접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오코라고? 내 회사에까지 손을 뻗었단 말이지? 좋아. 내 명령이다. 첫째, 리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고 재직 중 하급자 모욕과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 즉각 회고하고 업계에서 퇴출해. 강성의 그 어떤 회사도 다시는 얘를 채용하지 못하게 해. 둘째, 이 입사를 승인한 자를 조사해. 질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라. 셋째, 아까 바닥에 던진 서류를 다 먹게 해. 다 먹기 전까진 못 나간다. 알겠습니다.
구엔이 멍하니 있는 리나를 보자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어. 안 돼요. 도련님, 잘못했어요. 3년의 정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리나는 울며 매달렸고 화장이 번져 끓일 말이 아니었지.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자오코 그모한테 속은 거예요. 당신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하방에서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고야는 몸을 낮춰 리난이 취한 얼굴을 보며 속삭였어. 안타깝게도 난 이제 지하방을 안 살아. 그리고 넌 내 신발 닦을 자격도 없어. 고야는 일어서서 사장이 건넨 소독 티슈를 받아 손을 닦았어.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것처럼. 고야는 티슈를 던져버리고 사냥감을 노리는 눈빛을 번득였지. 자오커가 인맥 쓰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진짜 인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일주일 안에 자우시 가문을 매장시키겠어. 굴림국제에서 나와. 구원은 문 앞에 세워진 마이바흐에 탔다. 방금 이만의 자존심을 짓밟았지만 딱히 즐겁지는 않았다. 상대가 너무 시시했기 때문이다. 지루할 정도로 약했다. 그의 목표는 뒤에서 수작을 부리는 조강이다. 소주님, 방금 소식이 왔습니다. 조갈이 인맥을 총동원해서 계좌를 동결하려 한다게요. 시의 인맥은 물론 수도의 재벌 2세들과도 접촉했습니다. 꽤 끈질기군. 내 계좌를 동결한다고? 스위스 은행의 방화벽이 펜타곤급인 걸 모르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씨 가문이 백을 잡은 모양입니다. 아냐 정보국의 보고에 따르면 조강이 수도 소씨 가문과 자주 접촉합니다. 복 집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소씨 가문은 수도 4대 가문 중 하나로 세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정말 소씨 가문의 밑으로 들어갔다면 조금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소씨 가문이라? 우리 그룹의 글로벌 지도에서 보면 그저 조금 큰 매도기일 뿐이지만 국내에서는 확실히 힘이 좀 있지. 조씨 가문이 든든한 백을 찾아 벼락부자인 달을 누르려다 보군. 고원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재미있군. 크게 놀아보고 싶다며 기꺼이 상대해주지. 복집사, 사람 한 명만 예약해줘. 누구입니까? 조씨 가문의 최대 채권자이자 조강의 숙적인 천의 그룹의 원천에다. 저녁, 강성에서 가장 은밀한 청우헌. 원천에는 론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의문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큰 불을 안겨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장소는 여기였다. 청우헌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가입비만 500만 외환이다. 여기서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재력가뿐이다. 문이 열리고 구원이 혼자 들어왔다. 평상복 차림의 그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어깨에서 30년을 버틴 왕처네마저 심장이 떨리게 만들었다. 왕처네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자네가 구원인가? 그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차를 한 잔 따랐다. 당신에게 불을 줄 사람이지. 젊은 친구, 배짱이 부족하군.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린가? 다음 달 대출금을 못 갚으면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뛰어내릴 건가? 구원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말 한마디가 뼈를 찔렀다. 왕천혜의 안색이 급변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조강이 나를 조롱하라고 보낸 건가? 구원은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왕천혜 앞으로 밀었다. 저게 적은 친구라고 했지. 여기 모이자 대출 10억 위안이야. 수표의 영 개수를 본 왕천혜는 손을 떨며 찬물을 쏟았다. 10억이면 재기는 물론 도시를 칠 수 있다.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왕천혜는 경계하며 물었다. 원하는 게 뭐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3일 뒤 건자재 입찰을 해서 한 가지만 해줘. 조씨 가문을 철저히 저지해.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춰버려. 손해는 내가 다 메워주지. 조씨 가문이 수주를 못하게 하고 쌓아둔 수억 원어치 원자재가 창고에서 썩게 만드는 거야. 왕천혜는 숨을 들이켰다. 조씨 가문을 죽이겠다는 뜻이군. 제 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상대를 죽이려는 미친 방식이었다. 왜? 겁나나? 거절할 이유가 없지? 조강 그놈은 진작에 나를 죽이려 했어. 이렇게 귀인이 도와준다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몸의 살점을 뜯어낼 걸세. 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억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지. 구원이 떠난 뒤 멈춰대는 수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진정하지 못했다. 그 청년의 정체는 몰랐지만 강성의 판도가 바뀔 것임을 예감했다. 조시저택, 조갈이 무릎을 꿇고 있다. 그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한심한 놈, 이 망나니 같은 자식아. 구원이라는 놈 정체가 대체 뭐야? 이 반성까지 무릎 꿇게 한 놈을 왜 건드린 거야? 그런 대단한 사람을 왜?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조갈은 울상을 지었다. 정말 배달이나 하던 놈이었는데 로또라도 당첨된 건지 누가 알았겠어요. 조강은 기가 막혀 눈을 부릅떴다. 로또로 호텔을 사고 블랙카드를 쓴다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어떡해요? 어쩌긴 뭘 어째?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빌어도 소용없으니 먼저 선수를 치는 수밖에. 수도 소시 가문 셋째 도련님과 연락했다. 내일 강성으로 오실 거야? 서 도련님이 도와주기만 하면 그 구원이라는 놈도 결국 내 발밑에 기게 될 거다. 조갈의 눈이 번쩍였다. 정말요? 소시 가문이 우릴 도와준대요? 회사 지분 30%를 선물로 드리기로 했거든. 이게 다 개동 때문이야. 그래도 이번 고비만 넘기면 도련님이 논을 처리한 뒤에 놈의 호텔과 돈은 결국 우리 차지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며 부자는 서로 마주보고 탐욕스럽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거대한 그물이 소리 없이 그들 머리 위에 펼쳐졌다는 것이다. 그물을 당길 자는 돛이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도살장의 양을 보듯이. 강성의 아침. 구원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정갈한 에그 베네딕트와 갓 내린 블루 마운틴 커피가 있었다. 복 집사는 옆에 서서 암호화 의성 전화를 들고 있었다. 소주님,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수사대 사람들이 아래에 와 있습니다. 지휘는 유맨 부팀장이 맡았습니다. 구원은 수란을 터뜨렸다. 흘러나오는 노른자를 보며 일기예보를 듣듯 무심하게 반응했다. 사유는 거액의 자금 출처 불분명과 국제 돈 세탁 혐의입니다. 복 집사가 비웃으며 묘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제시 가문이 이번에 무리를 했더군요. 유맨과의 인맥을 동원한 것은 물론 해외 계좌 내역까지 위조했습니다. 48시간. 구원은 계란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삼켰다. 제시 가문이 여론전을 펼치기에 충분하군. 내 평판을 깎아내리고 은행 자산을 동결시킨 다음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겠지. 머리는 꽤 잘 굴리는군. 소주님, 제가 그 카드를 쓸까요? 전화 한 통이면 유맹의 옷을 벗길 수 있습니다. 복집사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구원은 입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스위트룸의 무거운 정목 문이 거칠게 울려 퍼졌다. 문 열어. 경찰이다. 똥 보는 거실에서 어제 산 골동품 기타를 닦다가 이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손을 떨었다. 연형, 큰일 났어요. 밖에 온통 경찰이에요. 형을 잡으러 왔대요. 구현이 뚱보의 어깨를 토닥였다. 대회야, 진정해. 무슨 일이 생기든 내 지시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마. 문이 강제로 부서지며 열렸다. 제복 입은 경찰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다. 울퉁머리는 살기가 가득했고 눈빛이 매서웠는데 바로 유맹이었다. 누가 구현이지? 유맹이 크게 소리치며 허리에 권총에 손을 얹었다. 구현이 테라스에서 천천히 걸어왔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불청객들을 흘러보더니 마지막으로 유맹에게 시선을 멈췄다. 내가 구현인데 무슨 일이지? 중대경제범죄 혐의로 신고됐다.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어. 유맹은 대구도 없이 수갑을 꺼내 구현에게 채우려 했다. 뚱보는 급한 마음에 구현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증거는 있나요? 무슨 근거로 잡아가죠? 이분이 누군지나 알아요? 비켜. 공무집행방해다. 너까지 잡아넣기 전에. 유맹이 뚱보를 밀쳐냈다. 뚱보는 비틀거리다 소파에 부딪혔고 아픔에 인상을 찌푸렸다. 구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지배자의 외압감이 순간 폭발하자 베테랑 형사의 유맹조차 심장이 떨렸다. 구현이 두 손을 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갑은 내가 직접 차지. 하지만 기억해둬. 수갑은 채우긴 쉬워도
풀기는 그리 쉽지 않을 거야. 구현이 두 손을 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유맹은 잠시 멍해졌다가 곧 화를 내며 소리쳤다. 잔말 말고. 끌고 가. 구현이 연행됐다는 소식은 1시간 만에 강성 상류층에 퍼졌다. 제시 가문은 축제 분위기였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조가른 휴대폰 속 구현이 연행 되던 도중 찍힌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날 정도로 웃어댔다. 내 말이 맞지? 그놈 돈은 분명 출처가 불분명해. 자금 세탁이라니 이제 끝장이야. 일단 경찰서에 들어가며 살아남기 힘들 거다. 조강은 의자에 앉아 손으로 호두를 굴리며 노련하고 운명한 미소를 지었다. 흥, 감히 나랑 싸우려 들다니. 아직 한참 멀었지. 그럼 그놈의 자산들은요? 옆에 앉아있던 이만희 탐욕스러운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어제 해고든들 집 잃은 개처럼 조갈에게 돌아와 매달렸고 구현의 몰락에 누구보다 신이 났다. 신이 났다. 걱정 마라. 범죄만 확정되면 호텔과 차, 계좌의 돈까지 전부 압수될 거다. 조강이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우리가 인맥을 동원해 손을 써서 헐값에 경매로 넘겨받으면 수조 원대 재산은 우리 주시 것이다. 너무 좋아요. 구현 잘 봐. 이게 나를 모욕한 대가야. 알거지가 되어 나왔을 때 어디 한번 계속 잘난 척해봐. 이만은 흥분해서 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 집사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도련님, 소소적에서 오셨습니다. 차량 행렬이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조강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빨리, 어서 나가서 맞이하자. 경성에서 오신 귀한 분이다. 우리 조씨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야. 강성시 경찰서 추조실, 창문 하나 없는 이곳에 눈부신 전등 하나만 매달려 있었다. 강한 빛이 구현에 얼굴을 비췄고 구현은 철제 의자에 앉아 두 손은 책상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반 용의자처럼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듯했다. 유맹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호통을 쳤다. 구현, 죽은 척하지 마. 다른 데로 불어. 내 계좌에 있는 천억은 어디서 났지? 누가 자금 세탁을 지시했어? 윗선이 누구야? 구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강한 빛에 적응하더니 덤덤하게 말했다. 내 용돈인데? 믿어지나? 헛소리 마. 용돈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중동서구 원자라도 되냐? 잘 들어. 입 다문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우린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 자백하는 게 내 유일한 살 길이다. 구현이 웃었다. 한심한 멍청이를 보는 눈빛이었다. 내가 말하는 그 증거라는 게 조강이 준 조작된 명세서냐? 유 팀장, 머리를 좀 써라. 얘 블랙카드에 발급처가 어딘지도 안 알아봤나? 윤행의 가슴이 철렁했다. 사실 그도 이상하긴 했다. 정말 자금 세탁이라면 이렇게 대놓고 할 리가 없으니까. 끼일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밖에서 부드럽게 열렸다. 윤행이 화가 나 뒤를 돌아봤다.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래? 신문 중인 거 안 보여?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도구가 쾅 하고 자신의 발등에 떨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문 앞에는 인민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허리는 아주 꼿꼿했고 전신에서 고위층의 외움이 느껴졌다. 노인의 뒤에는 강성시의 국장과 정의가 식은땀을 흘리며 보좌하고 있었다. 노인은 윤행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지나쳐 의자에 묶인 구현에게 시선을 멈췄다. 다음 순간 노인은 급히 다가와 사람들을 무시한 채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소신 수천하가 늦게 와 고했습니다. 부디 소주께서 보내주십시오. 이 소리는 벼락처럼 울렸고 국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윤행은 더더욱 넋이 나갔다. 발등에 고통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소천하, 경성 4대 가문 중 하나인 수씨 가문의 향 가주였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던 경제계의 거물이었다. 그럼 그가 용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서주라고 불렀다. 구현은 무릎 꿇은 소천하를 보며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소 노인, 당신의 못난 손자가 요즘 강성에서 기세가 아주 등등하더군. 소천하는 몸을 떨며 이마에서 식은땀을 흘렸다. 소주여,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소신이 가르침이 부족했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이 감히 소주를 능멸했다면
제가 직접 그 놈을 패해버리겠습니다. 1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씨 가문 별장 있고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경호원들이 두 줄로 서 있다. 번호판 경호 88,888인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서서히 멈췄다. 차문이 열리고 하얀색 캐주얼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저문이가 내렸다. 그는 반듯한 외모지만 눈빛엔 아나무인 격인 오만이 가득했다. 이 사람이 소씨 가문 셋째 소신이다. 조강은 조갈과 임원을 데리고 비굴한 태도로 맞이하러 나갔다. 얼굴엔 비굴한 웃음꽃이 피었다. 서도련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저희 조씨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소씨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이곳 공기가 불쾌하다는 듯했다. 빈말은 집어치우세요. 내가 이번에 온 건 주로 시찰하기 위해서니까요. 우리 가문에 남부 투자를요. 득자하니 눈치 없는 놈이 있다면서요? 감히 우리 가문의 개를 건드렸다던데 개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강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표정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바로 그 고염이라는 놈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미 경찰서에 쳐넣어뒀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평생 감옥 가서 썩게 만들겠습니다. 일처리가 꽤 빠르군. 소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갑시다. 경찰서로 안내해요. 대체 어떤 놈인지 면상 좀 봅시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겁도 없이 구는지.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잘 됐네요. 조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신이 나서 펄쩍 뛰었다. 잠시 후 그 고염은 분명 반쯤 죽어 있을 겁니다. 도련님 화풀이 상대로 딱 좋겠네요. 일행은 위풍당당하게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내내 조갈과 임원은 소신에게 고염의 악행을 떠들어댔다. 돈과 여자를 밝히는 사기꾼의 아나무인인 건달로 묘사했다. 소신은 비웃음을 흘리며 속으로 고염의 사형을 확정했다. 경찰서 마당, 소신이 조씨 부자와 대초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시끄럽던 사무실이 쥐죽은듯 조용했다. 모든 경찰이 복도 양옆에 서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거물을 기다리는 듯했다. 오, 대장, 준비를 꽤 잘했네? 조강은 이게 소신을 위한 영접인 줄 알고 더욱 어깨를 으쓱거렸다. 서도련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도시의 효율입니다. 소신은 대답 없이 뒷짐을 진 채 안으로 들어갔다. 취조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조강은 문이 굳게 닫힌 것을 보았다. 문 앞에는 경비도 없었다. 도련님, 놈은 안에 있습니다. 조강이 한 팔 앞서다가 문을 쾅 하고 열어져 쳤다. 요 대장, 도련님께서 오셨네. 그 쓰레기 자식, 다 불었나? 그의 목소리가 딱 끊겼다.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이다. 취조실 안, 거들벅거려야 할 건달은 구석에서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있고 의자에 묶여있던 고염은 이미 수갑이 풀려 있었다. 중산복을 입은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힌 채 젖은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고염의 손목 자국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 노인의 뒷모습은 소신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이자 소씨 가문 가주인 소천하였다. 할아버지, 소신은 문 앞에 서서 선글라스를 벗고 눈을 비벼보았다. 헛것을 보는 줄 알았다. 소천하가 몸을 돌렸다. 고염 앞에서 보였던 비굴함은 사라지고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다. 짐승 같은 놈, 내가 감히 여기에 와. 소천하가 호통을 치더니 책상 위에 문진을 집어들고 노구를 이끌고서 소신에게 무섭게 다가갔다. 왜 이러세요? 저신이에요. 소신은 겁에 질렸다. 소천하가 소신을 거칠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러고는 손에 든 문진을 소신의 옆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소천하는 의자에서 차를 마시는 고염을 가리키며 손을 파르르 떨었다. 저분은 고 도련님이다. 우리 소씨 가문의 은인이시다. 세계 경제의 실권자란 말이다.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감히 외부인과 짜고 고 도련님을 해쳐. 조강, 조갈, 이만 세 사람은 마치 날벼락을 맞은 듯했다. 가문의 은인 세계 경제의 실권자. 이 단어들이 괴리의 천둥처럼 내리쳤다. 고염이 그저 졸부인 줄만 알았는데 경성 내대 가문의 가주조차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다니. 이건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니라 죽을 자리를 판꼬레였다. 고 도련님. 소신은 배를 움켜쥐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염을 보았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가문 비록에 분명 적혀 있었다. 우리 가문이 일어설 수 있었던 건 100년 전 은둔 가문인 고씨 가문 덕분임을, 그리고 그 가문의 문양은 바로 저 우주금융이었다. 끝장이다. 소식은 재빨리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고염 앞으로 달려가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다. 도련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전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의 충성을 봐서라도 가문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고염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서 사죄하는 소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고염은 겁에 질린 조씨 부자에게 갔다. 조강은 사시 너무 떨듯 떨고 있었고 조갈은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했다. 이마는 구석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염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조강, 아까 날 평생 썩게 한다고 했나? 고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아닙니다. 도련님, 할아버님,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조강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그리고 너, 이마. 고염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이게 널 모욕한 대가라고 했지? 이마는 몸을 크게 떨며 고개를 들었다. 예쁘정하던 얼굴은 공포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고염, 제발 부탁이야. 다시는. 고염은 그녀의 말을 잘라버렸다. 고염은 몸을 돌려 수천아에게 담담히 말했다. 소노이, 여기가 너무 시끄럽군요.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천아의 눈이 매섭게 빛나더니 문막의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조씨 일가 셋을 끌어내라. 도련님의 눈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통지해라. 도련님의 행보를 전력으로 지원하라고. 조씨 가문은 이제 필요 없다. 처절한 울부짖음 속에서 조씨 일행은 강제로 끌려나갔다. 그들에겐 깊은 절망만이 남았다. 고염은 취조실을 나섰다. 뚱보가 문 앞에서 애타게 기다린대. 우사한 구염을 보자마자 격하게 달려와서는 그를 꽉 껴안았어. 영희 형, 무사할 줄 알았어. 놀라 죽는 줄 알았잖아. 구염은 뚱보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 구염이 하늘을 올려다보자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 방금 건 전체 요리였고 이제 메인 요리를 시작하지. 거래소로 가자. 조씨 일가의 흔적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어. 당성증권거래소 VIP실. 이곳은 돈의 전쟁터야. 무수히 요동치는 숫자들은 수많은 이의 운명을 결정하지. 지금 이 순간 장 마감까지 단 2시간. 구형은 지휘석에 앉았고 앞에는 벽면 가득 모니터가 있어. 전부 빽빽한 차트들이지. 그의 뒤편에는 서 있어. 올가에서 급히 데려온 트레이더 30명과 식은땀을 흘리는 원천애가 복 집사가 보고왔지. 도련님, 조씨 컨제의 현재 주가는 28.5원, 시총은 약 50억입니다. 수시가문 투자 소문에 오늘 오전 상한가를 쳤습니다. 구현은 비웃으며 말했어. 상한가라니 마지막 발악이군. 그는 시계를 보았지. 오후 1시 30분. 구현이 책상을 톡톡 쳤어. 시작해. 1차 투매다. 상한가부터 깨버려. 네, 트레이더들이 일제히 움직여. 일사불란한 타자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기관총 같아. 화면 속 조씨 껌제의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 하락했지. 상한가에 걸린 대량의 매수세가 구염의 엄청난 매도 폭탄에 순식간에 잡아먹혔어. 28, 528, 27.5, 단 5분 만에. 주가가 5% 폭락하자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어. 그 시각 조씨 그룹 본사 조강이 막 경찰서에서 풀려났어. 구염의 금융 전쟁을 위해 잠시 보석된 것뿐이었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재무이사가 달려와 소리쳤어.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식을 공격해요.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조강은 상처도 잊은 채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어. 절벽처럼 꺾인 차트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빨리 주가를 방어해. 모든 유동 자금을 동원해서 다시 끌어올려. 오늘만 버티면 돼. 소시내가 우릴 버렸어도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 조강은 일말의 희망을 품었어. 회사만 지켜낸다면 재개할 기회가 있다고 믿었지. 그는 법인 계좌에 마지막 5억을 전부 쏟아부었어.
자금이 투입되자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해. 천천히 27원을 회복했지. 휴, 죽는 줄 알았네. 조강은 식은땀을 닦았어. 상대 자금이 부족한가 보고 겁만 주려 했던 거야. 하지만 거래소에서 구염은 살짝 꺾인 곡선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 깊이 유인한 쥐. 통째로 삼켜버려야지. 멈춰대. 이제 내 차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시 띄워 준비하던 멈춰내가 크게 소리쳤지. 다음 순간 뉴스 하나가 금융권을 강타했어. 척의 그룹의 실명 고발, 조씨 건재의 저질 원자재 사용과 부실 공사 혐의가 드러났지. 상세 보고서와 내부 정보까지. 이 소식은 증권가에 핵폭탄을 던진 꼴이었어. 눈치 보던 개미와 기관들이 폭발했지. 모든 계좌에서 즉시 투매 시작. 매도 주문이 눈사태처럼 쏟아졌어. 구염이 두 번째 명령을 내렸지. 전면 공매도로 전환해. 수단 가리지 말고 상장 폐지까지 밀어붙여. 트레이더들이 총공격에 나섰어. 알겠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1000억 발유의 자금 압박이지. 2725, 2015 주가는 끊어진 연처럼 수직으로 추락했어. 조강이 쏟은 5억 방어 자금은 물거품 하다 못 대고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지. 어떻게 이럴 수가? 도대체 왜? 조강은 모니터를 보며 눈이 빨갛게 충혈됐어. 온몸이 차갑게 식었지. 내 회사, 내 모든 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 복집사가 서류를 건넸지. 도련님, 은행도 움직였습니다. 조씨네 대출이 조기 회수됐고 모든 자산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도 조씨그룹에 들이닥쳤고 협력업체 30곳도 일제히 빚 독촉에 나섰습니다. 구염은 묵묵히 보고를 들었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 이게 바로 자본 전쟁이야. 눈사태가 시작되면 그 어떤 눈송이도 모주일 수 없지. 오후 3시 장마감. 조씨 건재 주가는 이전 8월에 멈췄어. 90% 폭락. 조씨 예가는 끝났어. 아나무인이던 조씨그룹이 단 2시간 만에 시총 95%가 증발했지. 한 푼도 안 남은 건 물론 수십억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해질녘 강변, 노을이 피처럼 붉게 강물을 물들이고 있어. 조갈, 이만 세 사람은 비참한 몰골로 벤치에 앉았지. 집은 압류되고 차는 견인됐어. 명품 옷조차 빚쟁이들이 가져가 헌셔츠 차림으로 떨고 있었지. 이만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어. 불과 어제만 해도 재벌가 사모님 꿈을 꿨는데 배달하던 전 남친을 비웃었는데 이제 꿈에서 깼지. 잔인한 현실에 절망하며 거는 마이바흐가 멈춰섰어. 창문이 내려가자 구염의 냉혹한 얼굴이 드러났지. 뚱보가 운전석에서 통쾌하다는 듯 쳐다봤어. 구염을 본 조갈이 미친 듯이 달려와 차창에 매달렸어. 구도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 길만 열어주세요. 배처럼 부리셔도 좋습니다. 사직 멀쩡하니 문직이라도 시켜주세요. 구염은 예전에 돈으로 제 뺨을 치던 남자를 무심하게 바라보았지. 걔, 우리 집 개는 하도만 먹는데 내가 먹기엔 너무 비싸. 여 뒤에 움츠린 임원을 보았어. 이만이 고개를 들었지. 마지막 희망을 담은 눈빛으로 가련한 척 그를 흔들려 했지만 자신의 처참한 놀고를 잊은 채였지. 돈을 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구염이 동전 하나를 꺼내 가볍게 튕겼어. 동전은 포물선을 그리며 굽이치는 강물 속으로 빠졌지. 가서 건져봐. 던지면 내 거야. 출발해. 구용이 창문을 올렸어. 마이바흐가 움직이고 멀리 사라졌지. 내연과 절규만 남겨둔 채. 형,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조강은 경제범죄로 처벌받겠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구염이 눈을 감고 지친 듯 등받이에 기대었어. 조갈은 빚에 허덕이며 오직 공장에서 평생 일해야지. 바닥의 삶이 뭔지 배우면서 이만은 죽지는 않겠지만 도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살 거야. 내가 정점에 오르는 걸 보면서 자신이 잃은 게 뭔지 깨닫겠지. 그 후회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거야. 그게 그 여자의 결말이지. 차가 번화가로 들어서자 네온사인 빛이 구염을 비췄어.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구염은 알고 있었지.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의 거대한 상업 제국은 이제 막 첫 삽을 떴을 뿐이야. 강성의 늦가을. 바람에 이미 칼날이 서 있습니다. 임원에게 있어서 이번 가을은 평소보다 1000배나 춥습니다.
조씨 가문이 몰락한 지 사흘째. 그녀는 집주인에게 12뒤에 위치한 그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죠. 월세가 이미 일주일이나 밀렸거든요. 한데 그녀 대신 결제해주던 조괄은 지금 구치소에서 재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트렁크 2개를 끌고 차들로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 섰습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유령 같은 모습이었죠. 이마는 벌벌 떨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나한테 이 가방들이 있어. 보석질도 아직 있고 이 가방 2개 안에는 지난 3년간 모은 전 재산이 들어있었습니다. 에르메스와 샤넬 가방 수십 개와 조갈이 선물한 온갖 보석들이었죠. 이것들만 다 내다 팔아도 적어도 몇 억은 챙길 수 있을 테니 다른 도시에 가서 다시 부자 남자를 꼬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강성에서 가장 큰 중고 명품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이마는 가방들을 쭉 늘어놓고 최대한 부잣집 딸 같은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 팔게요. 전부 새 제품이에요. 영수증은 못 찾았지만 직접 감정해 보셔도 돼요. 가게 주인은 돋보기를 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한정판 에르메스 히말라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금속 장식을 슬쩍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샤넬 가방을 집어들고 가죽 질감을 만져보더니 마지막으로 방클리프 목걸이를 돋보기로 꼼꼼히 살폈습니다. 10분 후 사장은 안경을 벗으며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손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속아서 사신 건가요? 이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시 그룹의 조갈 도련님이 준 건데 가짜일 리가 없잖아요. 사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조갈? 제시 집안 이미 망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겁줄 생각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물건 중 이 루이비통 가방만 진짜입니다. 그마저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잘 쳐줘야 40만 원 정도겠네요. 나머지는 전부 저급 짝퉁입니다. 그것도 아주 질 낮은 거요. 로고 각인조차 비뚤빼뚤하네요. 이마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려왔죠.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그 페라리도 내가 직접 탔었는데 그가 나한테 가짜를 줬을 리가. 이마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가방 속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좀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짜일 수 있죠? 그건 모조 다이아몬드입니다. 개당 몇만 원도 안 해요.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부잣집 아들이 가짜로 여자 꼬시는 거 1년에 수백 번은 봅니다. 그쪽처럼 눈먼 여자들이나 속는 거죠. 쓰레기 챙겨서 당장 나가세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 가짜, 전부 다 가짜라니. 이마는 넋이 나간 채 가게를 나왔습니다. 폰에는 유일한 진품인 낡아빠진 루이비통 가방만 남겨 있었죠. 그건 3년 전 구현이 그녀에게 준 첫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배달 일을 시작했던 구현이 이 가방을 사려고 석 달간 라면만 먹었죠.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작품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심을 버렸습니다. 이마는 길가에 앉아 울다 웃다를 반복했고 행인들은 수근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바로 그때 길 건너 대형 레드 전광판이 갑자기 밝게 켜졌습니다. 화면에서는 강성 뉴스가 흘러나왔죠. 화면 속 구형은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방금 고시센터로 명칭이 박은 초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의 고위 간부들과 경성 소시 가문의 가족 수천화가 서 있었죠. 오늘 구시재단은 공식적으로 5천억을 투자해 미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5천억을 투자해 세계를 놀라게 할 강성의 랜드마크를 세울 것입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다가가 구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부시게 잘생겼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그 카리스마는 예전에 운라했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구현. 이마는 손을 뻗어 화면 속 글을 만지려 했지만 손끝에는 차가운 공기만 닿을 뿐이었습니다. 전광판 아래로 마이바흐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복집사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도련님, 저 여자 보셨습니까? 길가에 서 있는데 상태가 아주 비참해 보입니다. 구형은 고개를 돌려 특수 코팅된 창렬이 너머로 길가에서 외혈하는 이만을 차갑게 훑었습니다. 비참하다고. 구현의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내가 고혈에 시달리며 배달할 때
그녀는 조갈의 차원에서 웃고 있었지. 세상의 이치는 공평한 법이야. 자신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지. 신경 쓰지 마. 추억과 후회 속에서는 패인일 뿐이야. 내 시간을 1초도 낭비할 가치 없어. 특무족은 어떻게 됐나? 네, 사장은 지금 애욕이 넘칩니다. 덕으로 사람을 다스려야죠. 내일 밤 요면 축제를 준비하라고 해. 그가 이번 주인공 중 한 명이니까. 구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는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고 배운 사인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을 향해 있었죠. 밝은 달이 높이 든 밤. 강성제호 호텔. 오늘 밤 이곳에서 전무후무한 만찬이 열립니다. 구시 가문의 용연.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티가 아니라 권력의 판도를 다시 짜는 자리였습니다. 강남성 전체는 물론 전국 각지의 최상류층 가문들은 단 한 장의 금룡 휘장이 새겨진 초대장을 큰 영광으로 여겼죠. 호텔 반경 5km 이내에는 임시 교통 통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고급 차들만 통행할 수 있었고 레드카펫은 호텔 로비에서 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경호원이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또한 수많은 국내외 매체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저기 봐요. 경성 역시 가문의 아가씨예요. 그녀까지 오다니 믿기지 않네요. 상해 선박원 진씨 가문도 왔어요. 세상에, 후 대표의 인맥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분은 또 누구죠? 어머, 마치 이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 대사님이시잖아.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플래시 불빛은 밤을 낮처럼 밝혔습니다. 호텔 정문 밖에서는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가 끼어들려 애썼습니다. 나 좀 들여보내줘요. 난 구염의 약혼녀라고요. 내가 미래의 안주인이란 말이야. 제발 들여보내달라고요. 이마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안요원을 밀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틀이나 굶어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그녀는 오직 구염만 만날 수 있다며 무릎 꿇고 빌기만 한다며 구염이 마음을 돌릴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한대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으니까요. 미친 여자야. 저리 꺼져. 보아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를 밀쳐버렸고 이마는 차가운 레드카펫 끝에 쓰러졌습니다. 손바닥은 다가져서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제 분수도 모르고 감히 어디를. 이런 거지 같은 꼴을 하고 누가 고 사장 부인이라는 거야. 고 사장님이 키우는 개도 너보단 잘 있겠다. 바로 그때 리무진 링컨 리더 유로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덩치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그는 여전히 살집은 좀 있었지만 자신감과 외움 넘치는 기질 덕분에 마치 노련한 비즈니스 거물처럼 보였습니다. 왕대위, 그는 현재 고시그룹 산하 천역건설의 사장이 되어 수백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임원을 보았습니다. 임원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대위야, 통보대우야, 나 임원이야. 나 내 형수라고. 빨리 나 좀 데리고 들어가줘. 구엔을 만나야 해. 왕태위는 발걸음을 멈추고 과거 고고했던 퀸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임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땀 냄새가 난다며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지도 못하게 했었죠. 왕태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우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임원, 내가 형수라이 가당치도 않아. 대위야,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도와줘. 임원은 기어와서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고 왕태위는 한 걸음 물러나며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왕태위는 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대략 몇 천만 정도를 임원의 앞에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옛 형님이 말씀하셨다. 평생 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이게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이 돈 들고 표 끊어서 당장 강성을 떠나. 여기서 더 망신 떨지 말고. 말을 마친 왕태위는 정장을 매만지며 뒤도 안 돌아보고 화려한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마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가까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대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오케스트라 소리에 묻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고현은 2층 테라스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든 채
발 아래에 사람들을 굽어보았습니다. 경성 소씨 가문과 상해 진씨, 엽씨 가문 등 재계를 뒤흔드는 거물들이 지금은 1층에 모여 그를 우러러보며 그의 입이 열리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집사가 나직에 알렸습니다. 고예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테라스 중앙의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식간에 전적이 흐르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 했습니다. 여러분, 구옌의 목소리는 최고급 음향 장비를 통해 모든 구석구석에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구옌이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첫째, 새로운 규칙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강남성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오직 하나의 사업뿐입니다. 바로 구씨 가문의 사업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흥할 것이요 거역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씨 가문이 아주 좋은 예시죠. 오만하고 아나무인이었지만 객석에서는 천둥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절대적인 실력 앞에서는 오만함도 폐기가 됩니다. 둘째, 구옌의 시선이 객석을 훑고 맨 앞줄의 원척에와 소처나 일행에게 머물렀습니다. 저 구현은 독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시라는 이 항공모함은 국출항합니다. 목표는 끝없는 대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함께 승선할 의지가 있다며 언제든 환영합니다. 향후 수익은 현재의 10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죽기로 구 사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소천하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으며 크게 외쳤습니다. 죽기로 따르겠습니다. 수백 명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고 2층에 서 있는 젊은 왕에게 최고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 순간 구현은 몰락한 배달원에서 완벽한 비즈니스 제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아래에 모인 수많은 사람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복수가 끝인 줄 알았지만 막상 산 정상에 서보니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그저 산을 오르며 돌을 치운 것뿐임을. 정상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매우 차갑기도 합니다. 갑자기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문이 열리며 구사장님, 기세가 대단하시네요. 저 예청청복 입에 탈 자격이 있을까요? 붉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아우라가 남다른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 뒤에는 검은 옷의 시녀들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성 일씨 가문의 영예, 경성 제1미녀이자 제대의 왕이라 불리는 일청청이었습니다. 장래는 술렁거렸습니다. 오만하기로 소문난 그녀는 최고 귀족들도 안중에 없었는데 직접 구옌을 찾아온 것입니다. 구옌은 그 여인을 바라보며 입가에 드디어 진실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야, 아가씨가 와주신다며.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예청청은 1층으로 걸어와 고개를 들고 아름다운 눈동자로 상대를 만난 듯한 흥분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일씨 가문의 유럽 항구 백국 양도사예요. 제 지참금, 아니, 합류 선물이죠. 장내에는 탕성이 쏟아졌습니다. 항구 백국이라니 대체 그게 얼마입니까?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고야는 잔을 들어 멀리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밤 강성의 전설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더는 이만이라는 여자를 기억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은 구인과 예청청의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한 달 후 강성 서쪽 외곽 제2교도소,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최고 보안교도소입니다. 높은 담장과 전기 철조망으로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고예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면회실 유리창 밖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제수복을 입은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강의 20년은 늙어버린 듯 주름이 가득하고 눈동자는 탁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조건은 바보처럼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난 재벌 2세야. 난 재벌 2세라고. 내 페라리는 어디 갔어? 입속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몰락의 충격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린 것입니다. 조강은 수화기를 들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구 사장님, 잘 비웃으러 오셨군요. 구예는 한데 오만했던 두 은수를 보았다. 눈에 증오는 없었고 그저 먼지를 보듯 무심했다. 내 작품을 보러 왔어. 구현이 담담히 말했다. 자오가, 여기 생활은 좀 어때? 익숙해. 익숙하다고. 자오강이 눈물을 흘렸다. 구도련님, 제발 아들 방 좀 바꿔주세요. 애가 매 맞아 죽겠어요.
예전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어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구엔이 말을 끊었다. 미안하지만 난 속이 아주 좁거든. 그 비오는 밤을 기억해. 자오코가 내 얼굴에 돈을 던질 때 아령 타윈 생각도 안 했잖아. 나는 생 잘 죽여봐. 내가 잘 보살펴주라고 할게. 아주 오래 살게 해줄 거야. 고통 속에서 말이야. 말을 마친 구엔이 전화를 끊었다. 자오강이 유리창을 두드리든 말든 머리를 박으며 빌어도 구엔은 돌아보지 않았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늦가을 햇살이 내리쬐었다. 춥지는 않았다. 거대한 아구스타 539 전용기가 잔디밭에 멈춰 있었다. 프로펠러가 일으킨 바람에 주변 마른 풀들이 누웠다. 펑즈가 비행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옌형, 출발해야죠. 항로 신청 끝났습니다. 상하이로 바로 갑니다. 거기서 뉴욕행으로 갈아타요. 구현이 자유의 공기를 마셨다. 강성의 일은 이제 끝났다. 자오 가문은 멸망했고 니나는 하수구에서 겨우 숨만 쉰다. 그리고 가문의 깃발은 이미 강남성 곳곳에 꽂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전쟁터는 소용돌이 치는 국제금융시장, 양육강식의 월스트리트, 베일에 쌓인 고대 재벌들이다. 부 아저씨가 다가와 구현에게 코트를 건넸다. 도련님, 회장님이 소식을 보냈습니다. 스위스 본부에서 기다리신답니다. 가문의 글로벌 장로회가 열릴 겁니다. 거기가 진짜 권력의 중심이죠. 그 노인네들은 자오강보다 독합니다. 그래야 재밌지. 구엔이 코트를 받아 어깨에 걸쳤다. 헬기를 향해 성큼 걸어갔다. 코트가 바람에 펄럭였다. 나치 전투복처럼 탑승하며 몸을 돌려 24년을 산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봤다. 그 굴욕들, 그 눈물들, 그 수많은 애증은 프로펠러의 근음과 함께 점점 작아졌다. 결국 발밑에 먼지가 되었다. 이렇게 구얀의 명령에 헬기가 솟구쳐 올랐다. 구름을 뚫고 동쪽의 붉은 태양을 향해 포효하며 날아갔다. 연못의 잠룡이 하늘로 승천하니 구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